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요건이 갖추어지면 남북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회담이 목표일 순 없다며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국회 합의를 기다리겠지만 3월 중에 국회 개헌안이 발의되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전국의 체감 온도가 영하권을 기록한 가운데 내일부터 서울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2014년 이후 4년 만에 공식 적설량이 기록된 부산에서는 도로 9곳이 통제되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당일 선임 당직의가 중환자실을 비운 채 전화로 진료를 지시한 사실이 경찰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아기 16명 가운데 10명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폐혈증이 발생한 아기도 있었지만 이를 숨겼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 규명에 나선 검찰 수사팀이 회사 차원의 비자금으로 의심받는 120억 원대 돈의 뿌리를 캐기 위해서 핵심 인사들을 곧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 측과 유사시 파병 내용까지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을 맺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당시 국방부가 외교부를 배제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폭로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뉴스룸에 출연해서 졸속으로 처리된 비밀협정의 추가 내용을 밝힙니다. 인천 연안항 부둣가에 운항을 멈추고 사실상 쓰레기로 변한 배가 묶여 있습니다. 이런 장기방치 선박들이 이곳에만 수십 척 달하는데요. 이 쓰레기 배들이 치워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의 뉴스룸입니다. 남북이 2년여 만에 첫 대화를 가진 바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과 비핵화를 23번 언급했습니다. 비핵화는 어제 회담에서도 그렇듯이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단어입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북한과 본격 대화가 시작됐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평창올림픽이나 정상회담이 아니라 비핵화와 이후의 평화 정착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입니다. 문 대통령의 신년 회견 내용 가운데 남북관계 부분을 먼저 정재윤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꽉 막혔던 남북 대화가 복원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예민하게 나오는 비핵화 문제를 바로 꺼냈습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비핵화가 안 되면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이 국제적인 어떤 대북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5.24 조치나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모두 전제는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그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하고의 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회담 자체가 목표일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 저는 정상회담을 필요해서 어떠한 만남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를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은 2년여 만에 남북 대화가 시작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른바 유약하지 않은 대화 기조를 다시 한번 북한과 국제사회에 환기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예, 문 대통령은 오늘 개헌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3월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그때까지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 정부가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논의 진척이 없는 국회에 대한 압박으로 보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부터 6월 개헌은 약속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개헌안에 대한 국회 합의를 촉구하면서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했습니다. 2월쯤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마무리 짓고 3월 안으로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정부가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또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헌의 방향은 지방 분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권력 구조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사념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 구조 부분은 합의가 어렵다면 다음으로 미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구체적인 개헌 방향까지 제시하면서 정체돼 있던 국회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문 대통령이 적극 방어에 나선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야당에서도 이것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죠. 문 대통령은 정착만 되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가 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의 초반 상당량을 할애해 최저임금 인상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의 효과를 놓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회의론에 대해 적극 방어하고 나선 것입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후폭풍이 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시적 진통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한계 기업들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는 것이 대체로 경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장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청와대가 나서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또 청소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취약계층 쪽의 고용들을 좀 위협받을 그런 이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도 최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영세 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고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율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오늘 회견은 대통령이 직접 질문할 기자를 지명하는 등 사전에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면서 돌발 질문도 속출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남북 대화 재개에 공이 크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보느냐는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의 질문도 나왔고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의 댓글 항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President Trump has claimed that he created the environment for yesterday's talks, that it was because he has taken a strong, firm and willing to use America's might stand against North Korea that the talks yesterday were able to happen. How much credit do you give President Trump for yesterday's agreement? 남북 대화와 관련해 자신의 공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을 비꼬는 투의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문 대통령도 다소 당황한 듯 웃음을 보이다 질문에 맞춰 크기로 답합니다. 남북 대화 성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장내에선 다시 웃음소리가 일었습니다. 트럼프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켜 세운 것 아니냐는 반응이었습니다. 문 대통령 일부 열성 지지자들의 온라인 댓글 항의가 부담스럽다는 하소연성 질문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댓글들에 굉장히 많은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지자분들께서 좀 보내시는 그 격한 표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저는 기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담하게 그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튀는 색상의 옷과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인형도 동원됐습니다. 제가 오늘 보라색을 입고 나온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자유로운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외신 기자들의 한국어 인사말도 눈에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포스트 지국장 아나 파이피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통령님. 지금부터 영어로 하겠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오늘 신년 기자회견장에 있었던 이성대 기자와 좀 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보다 회견 형식이 더 관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직접 기자를 대통령이 지명해가면서 한 방식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직접 기자를 호명하는 방식이라서 청와대나 기자단 모두가 이 회견이 어떻게 진행될지 긴장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예. 그 초반 분위기를 보면서 저도 저 자리에 직접 있었지만 이 회견이 어디로 갈지 솔직히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 또 회견이 끝나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같은 경우에는 회견 내내 조마조마했다, 상당히 모험이었다, 이렇게 해도 되나 걱정이 많았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참가한 기자들이 한 200명 된다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름을 다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누굴 지명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혹시 아는 기자들만 또 지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법했는데 그렇진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손을 들 때마다 대통령도 누구를 지명해야 될지 몰라서 좀 계속 난감해하는 표정을 자주 보여줬는데 예. 그래서 사회자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대통령이 손으로 지명을 하면 그 눈을 마지막까지 맞춘 사람이 질문권을 갖는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2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서로 빽빽히 앉아있는 데다가 또 서로 손을 드는 상황이라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의 옆 사람이 대신 일어나서 질문을 하는 그런 해프닝 같은 것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인형을 들고 나온 사람도 있었던 건가요? 자기 어필을 하려고 그래서 그랬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자, 다만 이제 보면 질문이나 질문지를 사전 조율해서 각본에 의한 회견이란 지적은 그 과거엔 좀 있었는데 그거 없이 처음 시도된 형식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총 오늘 17개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예. 대부분 무려 12개가 정치, 외교, 안보 이 분야에 쏠려 있었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이 끝났고 또 위안부 합의에 대한 후속 대책이 발표가 됐고 또 최근에 UAE 이면 계약 논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로 이슈가 외교 안보 분야로 쏠렸던 거기도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분야 질문이 2개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예. 부동산이나 재벌 개혁 뭐 이런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고 또 사회 분야에서도 공수처나 뭐 이런 적폐청산 이런 분야들이 안 나온 건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어쨌든 회견 내내 과정에 좀 변수들이 속출을 하면서 보는 시청자들은 좀 흥미가 많았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예. 청와대 안에서도 뭐 앞으로도 회견은 이런 방식이 좀 고착화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또 다 같이 서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그런 회견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방식에 있어서는 뭐 적어도 오늘보다 더 퇴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예, 어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2년 만에 첫 만남치고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회의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밝았습니다. 그러나 회담이 끝날 무렵에 잠시 언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바로 비핵화 문제를 놓고 북한 측이 불만을 드러낸 건데 우리 역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향후에 팽팽한 긴장이 예고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회담이 마무리되기 직전 북측이 갑자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무슨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옳도당치 않는 지금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단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남측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측은 핵은 미국과 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보유한 원자탄, 수소탄, 대륙간 탄도 로켓을 비롯한 모든 최첨단 전략 무기들은 철두철미 미국을 겨냥한 겁니다. 북한이 문제를 삼은 건 오전에 나왔던 이 발언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표명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비핵화 한마디에 뒤집힌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비핵화는 결국 회담 테이블에 다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언제 또 어떤 방법이냐가 대화 국면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언성을 높였다 해도 이 문제를 얘기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과연 다음 회담에서도 북측은 또 언성을 높일 것인가? 그렇다면 남북 간의 대화 국면은 올림픽이 끝나면 같이 끝나는 것인가? 즉 지금의 국면이 2개월용이냐 아니냐는 결국 조만간에 열릴 고위급 회담과 군사당국 회담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의 초점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군 당국 간 실무적인 협의가 우선이란 겁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북한 대표단이 육로로 올 경우 군사 분계선을 넘게 되는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또 가장 껄끄럽게 여기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실무회담에 집중하겠지만 회담이 잘 풀리면 한미 군사훈련이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신뢰 구축 조치, 북핵 문제 등을 다룰 수 있는 고위급 회담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여전히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데는 거부감이 강해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남북 간 대화 국면을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이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건 결국 군사당국 회담의 진전에 달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대표단의 격은 오늘부터 재개된 양측 군 사이의 한라인인 서해 군 통신선을 이용해 조율하게 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오늘 부산에 한방눈이 왔습니다. 매우 드문 일이죠. 1시간여 동안 0.7cm의 적설량을 기록했는데 공식 적설량이 기록된 건 4년 만입니다. 평소에 눈이 잘 안 오는 곳이라서 이만한 눈에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부산 도심에 한방눈이 펑펑 쏟아집니다. 중구 삼복도로 일대 각양각색이던 지붕은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잊지 못할 추억을 남깁니다. 그냥 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제 눈 온다고 뭐 빨리 나가보라고 와이프가 2살이거든요. 이제 처음 눈 보는 거니까 이제. 부산에선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1시간 반 동안 0.7cm의 눈이 내렸습니다. 2014년 2월 10일 0.2cm 적설량을 기록한 이후 눈이 쌓이긴 4년 만입니다. 하지만 내린 눈의 양에 비해 피해는 컸습니다. 만덕 1터널, 금정 산성마을 등 고지대를 중심으로 10여 곳에서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제설 작업이 늦어지면서 언덕길에선 미끄러진 부상이 속출하는 등 민원도 폭주했습니다. 전부 지금 발목기가 하고 깜짝도 뭐하고 있는 판에 고창서 뭐하는 기고 지금. 대도시들은 예상 적설량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서울의 경우 어제 저녁 4cm가량의 강설량을 통보받고 미리 준비한 염화 칼슘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눈은 대부분 오늘처럼 기습적으로 내려 대응 체제를 작동할 틈이 없습니다. 고지대와 언덕길이 많은 지형적 특성도 눈에 취약한 이유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충청과 호남에는 눈이 20cm 넘게 왔습니다. 주민들이 고립되고 여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의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집집마다 다니는 통로를 제외하고 온통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도로의 눈은 급하게 치웠지만 기온이 떨어지면서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이틀 동안 내린 눈이 무릎 가까이 쌓이면서 주민들은 마을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틀 만에 겨우 버스가 들어왔지만 언제 다시 끊길지 모릅니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눈 치워줘야 살지 못 살아. 충북 청주의 전원주택 단지는 밤사이 내린 폭설로 발이 묶였습니다. 도저히 미끄러워가지고 집을 갖다 못 갈 것 같아가지고 다시 차를 세워놓고 가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대전시 둔산동에서는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지하차도 난간을 들이받아 4명이 다치는 등 눈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 100여 건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눈은 호남과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모레까지 계속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인천과 충북, 경북의 한파경보가, 서울과 대전, 호남의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최근 인천에서 졸업을 앞둔 고3 여학생이 20대 남성 등 4명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피해 여학생이 가해자들에게 둘러싸여 끌려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여학생은 편의점으로 피하려 했지만 멱살이 잡힌 채 끌려나와 폭행당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건장한 20대 초반 남성 둘과 10대 여학생 둘이 골목에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기도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인천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입니다. 몇 분 뒤 우연히 골목을 지나가던 피해 여학생이 가해자들과 마주칩니다. 한 남성이 피해 여학생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서고 남성들끼리 신경전도 벌어집니다. 가해자들이 피해 여학생을 둘러싸더니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편의점 안으로 피해보지만 멱살을 잡고 끌어냅니다. 가해자들은 피해 여학생을 차에 태운 뒤 근처 빌라로 데리고 가 집단 폭행했습니다. 어머니 측에서도 이제 많이 속상해 하시고 있으세요. 저는 여자인데 무차별로 이렇게 폭행에 가 있으니까. 사건 나흘 만인 지난 8일 가해자들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 여학생을 빌라에 20시간 감금하고 6시간 동안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법원은 오늘 가해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화재 유족들이 이번 사건을 세월호 참사에 비유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족 대표 류덕건 씨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천 화재 사고 현안 보고에 참석해서 청해진이 건물주로 해경이 소방으로 바뀌었을 뿐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화재 초기에 2층 여성 사우나에 진입하지 않은 이후 구조 현장에서 지령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여부 등 7가지 사항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과수의 사인 발표가 이번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JTBC가 신생아 중환자실 의무 기록을 입수했는데 사고 며칠 전부터 이상 증상이 계속됐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특히 아기가 폐혈증에 걸리고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걸 숨겨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한길 기자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무 기록 내용입니다. 사망 이틀 전 한 아이가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갑자기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숨지기 하루 전엔 몸에서 열이 나고 배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의료진 처방은 금식이었습니다. 아이는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사망 사고 말고도 중환자실 의무 관리 전반이 허술했습니다. 장 수술을 받았던 한 아기는 수술 2주 뒤 폐혈증 진단이 나왔지만 부모에겐 숨겼습니다. 애기 지금 전해질 수치가 낮아가지고 지금 태어나면 못할 것 같다고 이상이 있었다는 거 그런 건 전혀 들은 게 없거든요. 이후엔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아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이번에도 부모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격리 조치도 없었습니다.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한 16명의 아기 중 절반이 넘는 10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앞서 사망사고 당일 선임 당직 의사가 중환자실을 비웠다는 의혹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아기들의 이상 증상이 계속됐지만 선임 당직의는
전화로 처치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직 의사 2명이 모두 중환자실을 비우기도 했지만 근무자를 제대로 규율할 지침은 없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사망사고 당일 아기들 상태는 하루 종일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간호사들은 1년차 당직 전공이 이모 씨에게 알렸습니다. 이 씨가 다시 선임 당직이 강모 씨에게 상황을 전했지만 경찰은 강 씨가 오후 5시까지 중환자실에 나타나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심박수를 회복시키는 도프라민 투여 등 조치를 전화로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 씨는 또 중환자실에 몇 차례 들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입구의 CCTV 2대에 강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간호사들이 이상 징후를 보고해도 응답이나 조치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대 목동병원은 당직 의사들이 자리를 얼마나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규율하는 지침 자체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환자의 이상 증상을 연락받으면 몇 분 안에 응답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부 규정도 없었습니다. 근무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의사 개인의 재량에 맡겨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네, 오늘 새벽 우울증을 앓던 30대가 차를 몰고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을 가로질러 바다로 돌진했습니다. 시민들이 119 구조대를 도와서 차량에 밧줄을 묶고 잡아당겨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또 스스로 바다에 뛰어든 60대도 시민들의 발빠른 구조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인도를 넘어 백사장으로 돌진하더니 그대로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우울증을 앓던 운전자 39살 최모 씨가 가족과 다툰 뒤 오늘 오전 0시 40분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본네트까지 물이 철렁철렁 했었어요. 빨리 좀 와달라고 차가 점점 빠지고 있다. 파도에 휩쓸리고 있더라고요. 119 구조대가 차에 밧줄을 묶고 시민들은 조명을 비추고 힘을 보탭니다. 저기 보행로부터 여기 백사장까지 선명하게 나 있는 차량 바퀴 자국은 100m가 넘습니다. 하마터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7시간 뒤에는 63살 박모 씨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바다로 걸어 들어간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신속한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곧바로 박 씨를 구조했습니다. 박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시민들의 도움 덕에 하룻밤 사이 두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다스의 120억 원대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당시 특검이 120억 원을 횡령했다고 했던 경리팀 막내 직원과 자금 관리자 등 핵심 인물들을 곧 소환할 방침입니다. 2008년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특검팀 관계자들의 소환 일정도 주말부터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관련 단독 보도도 준비하고 있는데 우선 이 내용을 서울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지수 기자, 당초 검찰이 핵심 인사들 소환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변수가 있는 겁니까? 네, 수사팀은 방대한 분량으로 알려져 있는 이 특검의 계좌 관련 내역 분석을 끝마친 한편 다스와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계좌 추적도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최근 경리팀 말단 직원인 조모 씨의 자필 확인서 등 10년 전 특검팀은 확보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내용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저희 JTBC가 보도해드린 이 조 씨의 자필 확인서에는 직원 개인의 횡령이 아니라 이 120억 원대 자금이 회사 차원에서 조성되고 관리되어 온 정황이 다수 담겨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이 검찰 수사팀도 의혹의 당사자들인 조 씨와 조력자 이 씨 등을 소환하고 그 과정에서 자필 확인서를 확보해서 관련 내용을 조사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예. 이와 더불어서 BBK 특검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주말까지 수사 대상을 선별하고 또 소환 일정을 조율해서 이렇게 수사를 신속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검찰이 비자금이 더 있을 가능성 이것도 열어놓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다스 전직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이 다스에 추가 비자금이 있다 이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계좌 추적 과정에서도 관련 흔적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검찰 관계자들은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이 다스의 자금 중에서도 특히 현금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추가 비자금 여부를 확인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지난 주말부터는 검사 2명 등을 충원하는 등 이 수사팀 규모를 20여 명 규모 2배로 늘렸습니다. 이 같은 변화 또한 앞으로 추가적인 수사가 확대할 방침에 발맞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임지수 기자였습니다. 120억 원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정호영 전 특검은 어제 또 입장문을 냈습니다. 조사 내용을 모두 검찰에 인계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수사기간이 모자라서 검찰에 넘겼는데 이후에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 JTBC가 당시 특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120억 원 횡령 문제는 당시에 검찰총장에게도 보고가 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검찰은 왜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커집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정호영 특검이 배포한 11쪽짜리 입장문입니다. 120억 원 횡령 혐의와 관련해 조사자료 일체를 빠짐없이 검찰에 인계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검찰이 다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지 않고 회사 계좌 추적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특검이 이런 점에 주목해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입장문대로라면 특검 수사에 앞선 검찰 수사가 부실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120억 원 횡령 혐의를 밝혀냈고 이를 검찰에 분명히 인계해 계속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특히 당시 특검의 고위 관계자는 조 씨의 120억 원 횡령 관련 내용을 당시 검찰총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JTBC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는 없었고 횡령 혐의가 적용된 격리 직원 조 씨도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총장을 지낸 임채진 변호사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검찰 고위 관계자도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보고라인에서도 120억 원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입건을 내 이송한 것도 아니고 범죄 첩보 자료로 정식 이첩한 것도 아니었다면서 수사 발표문에 넣지도 않은 내용을 기록에 묻혀 넘겨주고 이걸 검찰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예, 그런데 자산관리공사는 다스의 주식 19.9%를 갖고 있는 3대 주주입니다. 상속세 대신 받은 주식이어서 공매로 팔아서 현금으로 국고에 다시 넣어야 하죠. 그런데 웬일인지 다스 주식은 7년째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된 이 의문을 풀어줄 다스 내부 문건을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다스 최대 주주였던 김재정 씨가 2010년 사망한 이후 유족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냈습니다. 국가 자산이 된 다스 주식 58만 8천 주는 캠코가 관리했습니다. 7년이 다 되도록 캠코는 다스 주식을 팔지 못했고 물납 당시 415억 원의 주식 가치는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은행권 연간 예금 금리로만 따져도 100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캠코는 왜 다스 주식을 팔지 못한 것일까? JTBC는 다스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제목은 캠코의 예상 제한에 대한 대응 방안. 2012년 6월 작성된 문건에는 일주일 뒤 캠코의 현장 방문에서 있을 내밀한 협상 내용이 상세히 적혔습니다. 실제로 국회를 통해 캠코의 현장 실사 일지를 확인해보니 문건의 시나리오 그대로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문건의 결론은 크게 두 가지. 물납 가격인 주당 70만 6,900원 밑으로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사야 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다스는 세금을 내고도 이익을 봅니다. 캠코는 막대한 금융 비용을 치르면서 7년 가까이 주식을 맡아준 셈입니다. 애초에 매입 가격에 물납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에 사겠다고 한다면 이건 조금 많이 양심에 털난 그런. 문건은 또 사모펀드 매각 제한에 대해선 절대 매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문건엔 실제로 매입 의지를 보였던 사모펀드의 구체적 이름까지 명시됐습니다. 매각이 성사되기 전엔 밖으로 나가선 안 될 정보입니다. 캠코나 그 상위 기관의 누군가가 관련 정보를 주도적으로 다스 측에 제공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캠코는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다스의 주식의 공매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 단 한 주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당초 다스 주식을 상속세로 받을 때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좌파를 무력화하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2월 취임하자마자 국정원 심리전단에 내렸던 첫 번째 국내 임무입니다. 이를 위해서 좌바라기, 좌티즌과 같은 신조어도 만들어냈고 포털 사이트에 정부 비판글이 등장하면 1시간 안에 국정원 직원을 투입하라는 소집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법원에선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댓글 외곽팀 활동을 관리한 것으로 지목된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유 전 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취임 직후 보고한 업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첫 번째 임무로 좌파 무력화를 꼽았습니다. 이어 금년을 좌파 척결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정부 비판 세력에 종북 딱지를 씌우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에서 좌티즌, 좌바라기 등의 용어를 만들겠다는 활동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외곽팀 관리 담당자였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황 모 씨의 검찰 진술도 공개됐습니다. 황 씨 진술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포털 사이트의 토론 게시판에 특히 민감했다고 합니다. 주말에 게시판 내용을 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유 전 단장을 질책하고 결국 1시간 이내에 사이버 활동에 투입하라는 등의 지시가 떨어져 30명가량의 심리전단 직원들이 휴일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KBS 이사회가 오늘 임시회의를 열어서 고대영 사장의 해임 재청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사들은 고 사장의 소명을 받은 뒤에 15일에 회의를 열어서 해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 사장은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등의 해임 재청 사유가 억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당 내부 사정과는 거리를 두었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오늘은 내놓고 안철수 대표의 편을 들었습니다. 양당 대표가 통합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통합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류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우선 사퇴한 후 전당대회를 추진하자는 이른바 중재안이 제기된 데 대해서 통합 중지안이 아니냐며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상한 중재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저희가 자진 사퇴를 해버리면 도대체 우리 저나 바른정당은 누구를 상대로 통합 협상을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안철수 대표도 손학규 고문과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연이어 만나면서 막판 새 분리기에 나섰습니다. 크게 상황 인식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각자의 생각들을 저한테 들려주셨습니다. 양당 대표가 통합의 속도를 내는 건 통합이 지체될 경우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겁니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탈당하면서 통합 반대 기류가 현실화된 데다 추가 탈당 기류도 읽히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들도 햇볕 정책이 잘못된 정책인지 안 대표에게 묻겠다며 통합 반대 활동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주 일요일 의원총회에서 양당 통합의 분수령이 될 중재안 수용 여부를 논의합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식적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드리겠다고 했죠. 회견 내용이 알려지자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 대사관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6주년을 맞은 정기 수요 집회에서는 우리 정부의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소녀상 발등에 흰 눈이 쌓였습니다. 오늘 수요 집회엔 영하 8도 추위 속에 시민 4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위안부 집회는 1992년 시작돼 이제 26주년을 맞았습니다. 세계 최장기 집회입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 모인 시민들은 위안부 합의 파기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여전히 어제 발표에는 일본 정부에게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소극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화해치유재단을 당장 해산하고 10억엔은 반환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대학생들도 동참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라. 촉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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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나비 네트워크 등 청년단체들은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애초 한일 합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 9.9% 사상 최고치입니다.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그래도 기대는 곳이 학교와 학원입니다. 그런데 채용 사기에다 위장 취업까지 권하면서 청년들을 2번 울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취업준비생 김모 씨에게 작년 크리스마스는 잊고 싶은 악몽의 날입니다. 이날 김 씨가 등록한 학원이 진행한 루안다 항공 승무원 채용에 최종 합격했지만 결국 취업 사기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실행사기라는 포스팅이 올라와서 손이 그렇게 막 떨리는 걸 처음 경험을 해봤어요, 그때. 그리고 거의 뭐 잠도 못 자고. 김 씨는 다이어리에 표시된 최종 면접 날짜, 열심히 고친 흔적으로 가득한 이력서를 보기만 해도 울음이 터집니다. 100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딸이 채용 사기를 당했다 그런 얘기를 주변에 다시 하실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수도권 모대학 경찰 경호학과를 졸업한 박모 씨는 조교로부터 황당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학과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회사에 취직한 것처럼 명의만 빌려 등록해도 되냐는 겁니다. 취업 상담을 가면은 말로만 계속 취업시켜야겠다 해놓고 연락도 없다가 기분도 많이 상하고 화도 나고. 이처럼 청년을 힘들게 하는 건 역대 최악이라는 취업난만이 아닙니다. 한 취업 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0명 중 4명은 취업 사기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지난달 역대 최악의 산불을 겪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번엔 산사태로 최소 13명이 숨지고 3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빗물을 잡아둘 나무와 풀이 전부 타버려서 곳곳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에선 연일 이어지는 폭설 때문에 알프스에 만여 명이 고립됐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시커먼 토사가 빠르게 흐릅니다. 시속 30km가 넘는 속도에 집과 자동차는 맥없이 부서졌습니다. 산허리도 곳곳이 끊겼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산타바바라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등 캘리포니아 남부에 내린 폭우 때문입니다. 지난달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로 약 11만 헥타르, 축구장 15만 개가 넘는 지역이 잿더미가 된 터라 피해가 커졌습니다. 임야가 빗물을 담아두지 못해 토사가 그대로 쓸려 내려간 겁니다.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전히 현장 접근이 어려워 정확한 실종자 집계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 인사들이 모여 사는 부촌 몬테시토는 산과 가까워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유럽 알프스 일원에선 폭설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유명 관광지 체르마트에 관광객 13,000명의 발이 묶였고 프랑스 알프스에선 영국인 1명이 실종됐습니다. 체르마트엔 최고 4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눈사태 위험 최고 단계인 5단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진돗개나 풍산개 같은 우리 토종개들이 유독 야생성이 강하고 용맹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외국 개들보다 유전적으로 야생 늑대와 더 가깝기 때문이라는데 전 세계 2,200여 마리 개의 유전체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송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성심으로 잘 알려진 늠름한 진돗개. 꼬리가 아주 짧거나 없는 경주개 동경이. 북한 천연기념물이자 민첩하고 용맹스러운 풍산개. 대표적인 우리 토종 개들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전 세계의 개 33종류, 2,200여 마리의 유전체를 분석했더니 우리 토종개들이 외국 개들보다 늑대나 코요테와 유전적으로 더 가까운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베리안 허스키나 개량된 현대 품종인 골든 리트리버보다도 더 야생성이 크고 용맹한 유전자를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 토종개들은 중국의 차우차우, 일본 시바게와 혈통이 가깝고 중앙아시아, 동아시아를 통해 한반도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계 애견 연맹 등에 저희들이 그것을 자료를 공유해서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과 동시에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삽살개 등 다른 토종개의 유전체도 분석해 국제명견협회에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평상시에는 바닷물에 잠겨 있다가 썰물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유령선을 찾아갔습니다. 고장나고 낡아서 사실상 고물 배로 전락한 장기 방치 선박이 전국에 수백 척입니다. 주인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담당 기관들도 개입을 꺼려해서 다른 어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손광균 기자입니다. 어선 수백 척이 정박 중인 인천 연안부두입니다. 본격적으로 고기잡이에 나서는 2월 중순 전까지는 대부분의 선박이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배들과 비교해 확연히 낡은 어선 몇 척이 여기저기서 눈에 띕니다. 절반 넘게 물에 잠겨 있다가 썰물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배도 있습니다. 부둣가 한쪽에 묶여있는 한 어선입니다. 언제부터 여기에 서 있었는지는 불분명한데요. 이 배 아래쪽은 다른 배들과 다르게 뭐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손을 뻗어서 이렇게 떼어보면 오래된 석회 껍질로 보이는데요. 이 배는 아래쪽뿐만이 아니라 위쪽 부분도 오랫동안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배가 마지막으로 입출항한 건 4년 반 전인 2013년입니다. 이후 한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수리를 하려고 정박해놨다가 지난해 여름 침몰했습니다. 배에 있던 기름 수백 리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해경배 3척과 대원 40여 명이 방제 작업을 펼쳤지만 이후에도 반년 넘게 버티고 있습니다. 장기간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배는 또 있습니다. 많아요? 여기 며칠 있어요. 오랫동안 운항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배 위에 올라와 봤습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각종 쓰레기들과 쓰고 남은 어망이 남아 있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이 휴대용 가스 버너인데요. LPG 가스통과 연결되어 있지만 별다른 안전장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벽 쪽에는 달력이 하나 있는데요. 뒤집어서 보니까 2016년 11월까지만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공간 한가운데에는 냉장고가 있는데 열어보면 이 소주병과 망치가 보이고요. 이 작업 공간에서 선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배와 함께 묶여 있는 이 옆에 배도 있는데 이 나무도 심하게 갈라져 있고 배 안에는 거대한 쓰레기장 같이 보이는데요. 바닥에는 이렇게 죽은 조개나 생선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어업 기간 중에는 매일같이 배를 빼고 세워야 하는 어민들에게는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장애물입니다. 해경이 출동 시에 타야 하는 해양 구조선도 어선들과 함께 묶여 있는데 지난달 발생한 낚싯배 전복 사고처럼 출발을 늦출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배 관리가 안 되니까 네. 다른 배를 옆에 붙이고 그러면 불편한 사실 움직이지 않는 배가 계류장을 차지하고 있으면 불편하죠. 사실상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배들은 물 밖으로까지 피해를 줍니다. 부둣가에는 바지선에서 떨어져 나온 크레인을 포함해 각종 장비가 흩어져 있지만 철거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둣가 뒤쪽에 있는 일반 도로입니다. 양옆으로 각종 어업용 장비들이 쌓여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보이는 건 통발이라고 부르는 이런 어망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사람 키만한 배 부품이 있는데 흔히들 딱지라고 부르는 이 개고장을 보니까 2017년 12월 28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안내가 붙어 있지만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년 넘게 운항 기록 없이 서 있는 이른바 장기 계류 선박은 이곳에만 35척, 이 중에서도 훼손이 심각한 장기 방치 선박은 4척입니다. 전국적으로는 해마다 200척 넘는 장기 방치 선박이 새롭게 등장하지만 철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행법에 따라 배 주인이 철거해야 하지만
소유자를 찾기 어려운 데다 지역별로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해양경찰 등 여러 기관이 맞물려 책임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명령이 불이행할 경우에는 독촉을 하는 그런 행정행위를 하고 해경 같은 데다가 고발 조치도 하고 직권 제거를 하겠다고 통지를 또 합니다. 사용 선박이 가득 차 신규 선박 사용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입니다. 결국 관련 기관들이 손 놓고 있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다이슨 VA 카본 파이버 무선 청소기에 탑재된 디지털 모터는 155 에어와트로 30% 더 강력한 흡입력을 만들어냅니다. 바닥에 있는 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꼼꼼하게 제거합니다. 사이클론 테크놀로지와 고성능 필터가 초미세먼지를 변함없이 강력한 흡입력으로 제거합니다. 청소기 안에 먼지를 가둬둡니다. 다이슨. 예, 뉴스룸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 서훈 국정원장은 후보자로 임명된 이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질문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국정원장이 되면 답해줄 수 없는 이야기가 많을 테니 이참에 미리 답해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더 해달라는 읍소에도 불구하고 추가 질문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바로 오늘의 풍경이죠.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기자들은 너도 나도 손을 들었습니다. 양손을 번쩍 든 기자도 있었고 인형을 흔들며 시선을 모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켜본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공손하게 손을 모은 기자들이 수첩의 내용을 받아 적었던 작년 이맘때 바로 그 신년 기자간담회를 떠올리면서 달라진 세상을 실감했을 터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나 당찬 기자들이 왜 그동안은 제대로 질문하지 않았는가, 긴 시간 침묵했던 언론을 향해서 불편한 시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쳐왔던 어제는 물어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 물어도 답하지 않았던 시대, 대면 보고가 정말 필요하느냐는 대통령의 질문에 그 참모들은 모두 멋쩍게 웃음 지어야 했던 시대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불통이란 단어는 세상을 덮는 키워드가 돼서 언론의 하늘마저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지 않았던 언론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 아직은 박근혜 정부였던 작년 1월에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칼럼에서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들은 민의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어도 기자증 하나 목에 걸고 정부 부처를 출입하고 고시에 합격한 적이 없어도 정책을 난도질하며 그 흔한 학위 하나 없이도 세상 만물에 대해서 오지랖이 넓음을 자랑할 수 있다. 대신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 조건은 딱 하나. 대통령이건 민정수석이건 레이저 눈총에 끄떡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1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언론은 자신의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 끌어온 아랍에미리트 연합 특사 논란은 어제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이희정 기자가 어제 새벽부터 김 전 장관 자택으로 가서 한참을 버틴 그때 만나서 들은 얘기들 어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저희 취재진에게 사실상의 이면 합의가 존재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까지 밝혔습니다. 이 논란은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외교 갈등을 불러왔다는 주장에서 시작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주장은 사실과 달랐지만 해명도 사과도 없는 가운데 여전히 또 다른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희정 기자의 보도를 보신 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잠시 후에 제 옆에 모시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조선일보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UAE 측 탈원전 정책 불만 잠재우기용 특사라는 보도였습니다. 임 실장이 왕세제 접견 시 참석한 칼둔 행정청장의 사진을 입수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진은 이미 회동 직후 본인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자유한국당은 이를 받아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원전 불만을 무마하러 간 것이라는 증거 사진과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는 앞뒤 모두 자른 부인만을 남겨둔 채 돌연 휴가를 떠나버렸습니다. 며칠 뒤 조선일보는 현지 교민들에게 원전 함구령이 내려졌다며 원전 수주 문제와 관련된 기사를 또다시 실었습니다. 한국당은 바로 다음 날 청와대를 찾아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탈원전 정책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이 드러나자 잠시 침묵을 지키다 돌연 노무현 정부로 화살을 돌립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김태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에서 비밀 군사 협약을 맺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 번을 오락가락하던 공세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가 오면 모든 것이 풀릴 것이라는 그가 떠났고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청와대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임 실장 특사 의혹은 덮였다라는 기사와 UAE 문제, 결국 적폐청산 소동이 부른 평지풍파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원전 수주 대가로 맺어진 비공개 군사협정이 있다. 이런 주장을 일찌감치 해온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좀 더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태형 전 국방장관이 직접 그 존재를 시인한 협정, 그러니까 비밀협정. 네. 예. 그동안에 김 의원이 말씀해온 그 비공개 협정하고 같은 겁니까? 예, 제가 2009년에 원전 체결 직전에 비밀협정을 맺었고 훗날 협정이 발효된 것이 아니라 양해각서 MOU로 격화시켜서 사실상 유지됐다. 이렇게 말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예. 근데 그 김태형 장관은 자꾸 협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양해각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협정이 실존했던 것으로 예. 이제 밝혀졌고 뭐 저는 의혹을 계속 제기해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기쁨보다는 참담함이 더 앞섭니다. 예. 아, 이게 사실이었구나. 의혹을 제기한 제 입장에서도 예. 이건 너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참담함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비공개 협정이든 뭐 비밀 협정 혹은 뭐 무엇이든 또 양해각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이면 계획이라고 표현하면 상관이 없겠네요. 예, 원래 원전에 대한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은 아닙니다. 예. 그것이 본계약이건 이면계약이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건 사업자끼리 계약을 하는 것이고 이면 예. 합의다. 결국 정부가 그 주체가 돼가지고 예. 사실상의 동맹을 약속한 이면 계약 그 이상의 존재라고 저는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담함을 느끼셨다는 그 이유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사시에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네. 우리 군이 자동 개입하게 돼 있다 이게 명시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협정을 맺은 다른 사례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라고 우리가 동맹을 맺은 유일한 조약이 있는데 여기에도 자동 개입 조항은 없습니다. 예. 만일에 우리가 외국과 자동 개입, 즉 UAE가 외국에서 공격을 받았으면 예. 대한민국이 공격받은 것과 똑같은 의미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자동으로 개입하는 거거든요. 예. 이걸 이렇게 되면은 동맹 중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의 약속인데 예. 헌정일에 우리나라가 이걸 외국과 약속한 것은 오로지 이거 한 건이고 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김태형 전 장관이 어저께 이희정 기자한테 얘기한 것은 아랍에미리트 측의 파병 요청이 현실화됐을 때 그때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 네. 그렇게 받으면 된다고 봤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예를 들면 이제 원전 수출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그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위배됩니까? 헌법 60조에는 이렇게 국가의 중대한 안전 보장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과의 조약에 관해서는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1항, 2항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벌어져서 그때 국회 비준을 받아서 군대를 파견한다라든가 그때 가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예 이렇게 조약을 맺은 그 당시부터가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헌법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매우 강력한 원칙입니다. 동맹을 체결한다는 것은 공동 운명체가 된다는 얘기고 이건 국제관계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관계 설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정부 재량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이건 국회가 비준 동의함으로써 양국의 국민들이 우리가 동맹국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양해각서, 협정 다 불법입니다. 무조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조약의 형태를 유지해라. 이것이 헌법 정신이고 만약에 이걸 뭐 양해각서나 아니면 비공개 협정으로 체결해서 비밀 동맹을 맺었다. 우리 헌법에서는 그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론인데 김 전 장관은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한테는 보고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부처의 세세한 사항을 다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그 얘기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허탈해서 웃을 수밖에 없어요. 자, 헌법 74조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병권입니다. 국군에 대한 통수 최고 사령관이 대통령이에요. 외국과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파병을 하고 우리가 군사 지원을 하는 건데 대통령은 자기 부하들이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결재할 수 있는 최고 사령관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대통령밖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통수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가 모르게 국방부 장관 재량으로 비밀 협정을 맺어서 자기 선에서 처리했다 이 얘기인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헌법, 국군 조직법 모든 것을 깡그리 위반한 그야말로 농단 사건의 어떤 극단의 형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뭐 결과론이긴 합니다만은 만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을 알고 있었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자면 알고 있었다는 알고 있었죠.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위헌 사항이라면 뭐 그 당시에 또 탄핵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겠군요. 따져보자면 지금에 와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김태형 장관이 본인이 다 지고 가겠다는 의도로 이명박 대통령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건 정말 국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허수아비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UAE도 속인 것이죠. UAE는 이게 정상적인 협정인 줄 알고 체결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몰래 한 것이다. 이걸 상대국이 인정합니까? 이건 전 세계를 속인 거고 자기 대통령을 기만한 건데 저는 김태형 장관이 그렇게 했다고 보지 않아요. 일부 사실을 더 폭로한 게 있습니다. 그 김태형 전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 국방부가 협정 초안을 만들어서 외교부에 번역을 맡겼더니 외교부마저 그 무리함에 혀를 내둘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건 제가 폭로한 겁니다. 제가 잘못 알았군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김종대 의원이 얘기하신 거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청와대랑만 상의해가면서 결국 협정을 맺었다. 이런 주장을 내놓으신 거죠. 근데 이게 확인된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UAE하고 그 상호방위 양해각서 협정이라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이걸 체결한 거는 영문으로 체결한 거예요. 거기에 김태형 장관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결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문으로 번역된 좀 잘 정리된 문서를 필요로 했고 국방부가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외교부에 의뢰한 겁니다. 그때서야 외교부가 국방부가 이런 협정을 체결했다는 걸 알게 된 것이거든요. 당연히 이것을 국문의 문구로 꾸미는 외교부의 관료들은 협조는 해줬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제가 뭐 원문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만 일부 외교관이 국방부 쟤들 미쳤다. 큰일 날 애들이다. 어떻게 이런 협정이 가능하냐. 이렇게 많은 실무자들이 반발했고 그 사람들 일부가 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분들의 증언을 수집을 해가지고 이 사실을 공개하게 된 거죠. 그나저나 그 국회에서도 그런 이면 합의는 없다고 증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2010년에. 그래서
그것이 위증죄에 속한다라는 얘기를 어저께도 보도를 해드렸는데 네. 지금 그 시한이 지났다면서요? 그 위증을 하던 시점에로부터 7년간이 공소시효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김태형 장관이 발언을 한 시점은 예. 그 공소시효를 막 지나자마자 그렇습니까? 예, 갑자기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사실을 공개한 거죠. 예. 따라서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공소 대상이 공소시효를 아니에요. 계산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이 터진 것이 거의 한 달 정도 됐기 때문에 만일에 그 한 달 전에 바로 그 얘기가 나왔으면 위증죄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위증죄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요. 예. 지금 그 시점을 묘하게도 경과한 직후라는 점. 예.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명박 대통령을 감싸기 위해서, 예. 방어하기 위해서 본인이 다 뒤집어 쓰기로 하고 작심 발언을 했다는 점. 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국방부 장관 출신으로서 순수하게 자기 업무에 대해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 굉장히 저는 정략적으로 알겠습니다. 사실을 밝혔다고 봅니다. 예. 근데 송영무 장관이 작년 11월에 방문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비밀 협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에 그러니까 그 수정을 시도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연합 측의 불만이 커졌다. 그래서 뭐 사달이 벌어졌고 비서실장이 간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협정에만 주목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포괄적인 양국의 그 자동 개입을 규정하는 협정은 추상적입니다. 예. 그러나 실제 도와줘야 될 거는 국군 파병, 그다음에 UA군 교육 훈련, 그다음에 군수 물자 지원, 그다음에 군사 기술, 방산 기술 지원 이런 내용들을 후속 조치로 이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MOU를 맺게 되는데 예. 그것이 2010년부터 13년까지 6건입니다. 예. 계속 후속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원량을 늘려왔거든요. 근데 마지막 양해각서가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됐어요. 예. 그러다 이제 최근에 예멘 내전에 개입하는 UAE의 안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니까 예. 한국에 많은 지원 요청을 하게 돼 있고 이전의 협정을 근거로 제시하니까 새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장관인 송영무 장관은 예. 이 요구를 들어줬을 땐 국내법 위반이다. 이것은 도저히 응할 수 없는 지원이다. 예. 이것을 UAE 가서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UAE가 이전 정부가 다 약속해 준 것이다. 예. 이래서 탈이 났죠.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가서 수습을 했는데 예. 그것은 이미 UAE가 한국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이익을 주기 시작하니까 예. 당장 그 기업의 불이익을 막고 국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단 봉합이 급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때 SKA가 나오긴 했습니다. 예, 지금은 예. 해결된 상황이 아니라 봉합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그게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앞으로 협의해서 수정하고 보완하겠다. 예. 즉 이전 정부의 협정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 것이죠. 과정도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외교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예. 예컨대 석유 고갈 이후에 UAE가 생존 전략이 아직까지 모호하거든요. 예. 그럴 때 산업의 인프라 폴렌트를 지원함으로써 다른 혜택을 주고 이게 외교 경제적 관계를 강화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 발표문에 나와 있죠. 예. 그럼으로써 정치 군사적 협력의 부담은 다소 줄여보겠다. 예. 이런 의도가 현재 청와대라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내놓은 사실이 있으셔서 박근혜 정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탄약 180억 원어치가 유출됐다라고 주장하셨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확인된 사실입니다. 국방부 자료를 통해서 예. 우리 전시 비축 물자 일부를 빼돌려서 사우디아라비아에 2015년부터 지원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 이거는 국방부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다. 예. 그런데 사우디와 UAE는 거의 쌍둥이처럼 같이 움직입니다. 예. 특히 예멘 내전에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의혹의 대상을 UAE에만 국한하지 말고 예. 사우디에도 비슷한 시기에 군수 물자가 많이 나갔으니 비슷한 양해각서가 체결될 가능성이 있었는가 또 체결됐는가 여부를 지금 조사해야 된다고. 그렇다면 사우디와 어떤 그 사업 관계가 있었어야만 이런 MOU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우디하고 많은 예. 이제 에너지 협력을 이미 하고 물론 있는 그렇죠. 우방국이고요. 예. 그다음에 사우디와 UAE가 같은 순위파 국가들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방문할 때도 아랍에서 주로 방문 대상 국가가 UAE, 사우디였고 예. 동일한 시기에 군사 지원이 됐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같이 좀 합쳐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시 비축 물자 중에 탄약이 180억 원어치가 넘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전시 비축 물자라면 다시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채워 넣기로 방산업체와 이야기를 하고 예. 일단 비축된 전쟁 초기에 써야 될 기묘한 탄약을 예. 사우디로 반출을 해갔죠.
이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예. 우리 안보의 핵심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이 역시 저는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좀 알아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많이 같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체류 비용을 대는 문제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제재 위반이라는 얘기도 계속 있고 한데 이에 대해서 북한 대표단의 방남에 있어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어제 나온 남북 공동 보도문에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했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평창에 오게 될 북한 대표단 지원, 안보리 결의에 어긋날지 또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을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네. 위배가 되는 겁니까? 네,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은 위배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는 대량 현금을 포함한 어떠한 금융, 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핵 개발에 전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전용될 우려가 없고 사용처가 분명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체류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전례도 있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 273명의 대표단이 왔습니다. 이들이 떠난 뒤에 미납된 체류비 4억 6천만 원을 우리 정부가 조직위원회에 냈습니다. 당시에도 안보리 제재 중이었지만 현금을 지급한 게 아니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재 이전에도 3차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썼습니다. IOC도 북한 선수단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 유엔 결의를 지키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를 재차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안보리 결의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미국이 반대를 하면 이 지원하는 게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현재 미국의 입장은 긍정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북한이 참가하는 것을 보고 싶고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될 것이다. 100%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북 제재에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화당 정권이든 민주당 정권이 상관없이 네.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지지한다. 이것이 이제 일관된 입장이었거든요. 올림픽에 초점을 맞추고 남북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문재인 정부가 선을 안 넘은 거죠. 네. 그러니까 체류비 외에 또 이제 대표단이 내려오는 경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북 제재 때문에 항공로로 올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북한이 2002년에 네. 만경봉호를 타고 왔습니다. 바닷길로 왔습니다. 2003년과 2005년, 2014년에는 고려항공을 타고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고려항공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2010년 5.24 조치로 북한 선박도 입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재들 때문에 육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대표단의 명단도 대북 제재와 무관치 않은데 네. 김여정이나 최용해가 올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미국에서 블랙리스트에 넣으려고 했던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하지만 둘 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김여정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용해는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에 들어가 있지만 금융거래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핵도발과 관련된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방남할 경우에 국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감안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첫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식으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가요?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했던 BBC의 한 기자는 서울의 언론 접근 방식이 워싱턴과도 상당히 다르다라고 트윗에 올렸습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 기자도 질문을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 방식이 현재 백악관과도 좀 다르다. 더 나아졌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는 백악관식이라고들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정작 백악관을 보는 기자들이 다르다고 한 겁니다. 예. 백악관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백악관의 브리핑 룸은 저렇게
7열 7줄씩 해서 모두 49개의 지정석이 있습니다. 자리는 기자단에서 정하고요. 예. 보통 저 브리핑룸에서 많이 하는데 미국 대통령도 사전에 질문자를 받거나 질문지를 받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마음속에 이미 질문자를 정해놨다는 건데요. 예. 당선인 시절의 기자회견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Can you give us a question? Don't be rude. Can you No, give I'm us not a going to give you question? a question. I'm not going to give you a question. Can you stay categorically? You are fake news. 예, 과거에는 백악관 기자들이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공격적인 답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도 그러나요? 예. 예.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뭐 물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예. 과거 우리 정부 때 기자회견하고도 달랐다 이런 얘기도 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 정부의 기자회견 모습을 잠깐 보면 예. 2016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몇몇 기자들이 손을 들고 있지만 물론 많지는 않지만요. 예. 사실 사전에 질문지와 질문 순서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렇게 유출도 됐었고 그리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음 질문을 예측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기자들의 질문을 사전에 받지 않았던 경우는 저 경우 작년 1월 신년 간담회 때 딱 한 번 있었는데요. 예. 당시 15분 전에 갑자기 통보해서 당시에는 이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서 직무 정지됐을 때인데 예. 그때 한 번뿐이었습니다. 예. 이거 뭐 너무 유명한 간담회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약 50년간 백악관을 출입했던 한 기자는 질문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왕이 된다라고 평한 바가 있습니다. 예. 헬렌 토마스 기자인가 그렇죠? 예. 예. 지금은 물론 은퇴했고요.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 키워드는 유형아만으로 잡았습니다. 예. 자주 등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인 조현권 변호사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애로점을 좀 토하기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한 번도 못 봤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예. 들어보겠습니다. 이유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은 좀 알 수 없는 거 아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 진행 상황이라든가 그런 서신을 통해서 예. 변호는 해야겠는데 실제 피고인을 볼 수 없다는 게 애로가 가장 컸다고 했고 또 15만 쪽이 넘는 자료도 부담이고 또 주변인의 시선도 부담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누구라도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국선 변호인으로서 하는 것도 민주주의 제도의 한 틀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 국선 변호인들은 구치소를 통해서 건강의 상태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하여간 국선 변호인들도 보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임한 변호인들 못지않게 열심히들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예.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근데도 아무튼 안 만나주고 있다. 예. 한 번도 못 봤다 그런 얘기잖아요. 다만 이제 여기 유영하만 이렇게 한 거는 유 변호사는 만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예.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유영하 변호사만 벌써 2번을 만났습니다. 예. 지난 4일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문제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자 바로 그날 접견해서 선임계도 내고 만났습니다. 예. 벌써 2번을 만났는데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이 상황을 좀 나름 위중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삼성 뇌물 등 기존의 국정농단 혐의는 재판 자체를 정치보복이라고 거부하면서 변호인을 안 만나고 이 문제는 36억 5천만 원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 대응하는 모습으로 풀이됩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물과 기름으로 잡았습니다. 안 섞이는 거요? 예. 예. 통합반대파로 감정적인 표현을 안철수 대표에게 쏟아냈던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오늘은 물과 기름을 예로 들었는데요. 물인 안철수와 기름인 유승민 대표가 원래 기름이어서 합쳐질 수 없다 그러면서 한자성어로 예. 수유 불상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의 숫자, 유승민 대표의 유자를 써서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그 한자는 뭐 저걸 쓰진 않잖아요, 이름에. 예, 그렇습니다. 예. 기름류를 성으로는 쓰지를 않습니다. 예. 한자로 보면 안철수 대표는 숫자는 빼어날 숫자고요. 유승민 대표의 성씨는 묘금도 유자라고 해서 성씨유로 많이 씁니다. 예, 예. 그렇게 따지면 사실 유성엽 의원의 유자도 버들유인데 어차피 이렇게 본다면 유성엽 의원도 안철수 대표와 상당히 감정적으로 많이 틀어졌었는데 예. 역시 물과 기름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 어제 한 행사장에서
유승민 대표와 유성엽 의원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둘이 사이 좋은 모습이 좀 연출이 돼서 유유상종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는데 예. 유승민 대표가 유성엽 의원에게 함께하자라고 말을 건네자 유성엽 의원이 바로 정색을 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예. 지금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승민 대표가 통합 반대 목소리가 높은 유성엽 의원을 분리시키려고 했던 건데 유성엽 의원이 거부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박성태 기자가 무슨 그 화학적 이론 근거를 또 취재해 올 줄 알았는데 그건 안 해왔거든요. 급 실망했습니다. 화학 쪽은 제가 좀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에 매서운 추위가 찾아옵니다. 토요일까지 추위가 이어지고 일요일부터 평년 기온으로 돌아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예고해드리자면 오늘 소셜 라이브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오늘 오랜만에 이 자리에 나올 예정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